예, 반갑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K입니다. 인생 역전 프로젝트를 제가 쭉 설명하면서 지난 방송에는 미래 예측과 통찰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밸런스한 삶을 살고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더라도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에 대한 문제, 그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너지면 결국 밸런스한 삶이 끝나버린다. 그죠? 네. 그런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건강이 됐든 또 어떤 뭐 조직에 소속돼 있는 그 활동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은 시그널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암이라는 게 물론 그 간암처럼 이미 많이 한 7, 80%까지 전이되고 나서 이상 질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유발돼서 염증이 오고 그게 발전이 돼서 암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동반되는 시그널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지난번 방송으로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2004년도에 쓰나미, 스촨성 대지진,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 질환의 일련의 사태에는 그것들을 감지하고 그 대피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일상을 살아가면서 트렌드를 봐야 되고 미래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적인 이런 급변하는 어떤 경영 환경이나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눈을 갖고 대처를 한다면 그게 재정의 문제든 재테크의 문제든 혹은 어떤 진로 선택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런 미래 예측과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How to do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플랜 2C A에 대한 부분에서 계획점검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그겁니다. 제가 거기에 그 녹여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책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잡지를 보는 거고 신문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신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루에 3개의 기본적인 신문을 본다고 했습니다. 일간지를 보고요. 경제지를 보고요. 그 전자신문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신문들이 주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자신문은 IT의 흐름을 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간지는 어떤 사회적인 요소들, 그죠? 경제지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신문의 특징은 뭐다? 스펙트럼은 매우 넓어요. 하지만 뎁스는 짧다라는 거죠. 네, 신문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스펙트럼은 되게 넓어서 보통 한 55페이지나 70페이지까지 가서 소책자 한 권에 분량되는 육박하는 정보를 제공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요소들이 다 녹아져 있지만 뎁스는 짧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미래 예측과 통찰력을 위해서 두 번째 요소는 뭐다? 잡지를 보라는 겁니다. 잡지를 보게 되면 스펙트럼은 더 짧지만 뎁스는 더 길어지는 거죠. 왜? 머니지라는 잡지, 포춘지라는 잡지는 경제나 이런 부분에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뎁스를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신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펙트럼은 넓다는 거죠. 그죠? 조금씩 건드리는 게 이 뎁스는 짧은 거죠. 그리고 잡지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은 짧지만 뎁스가 깊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 궁극적인 건 제가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뎁스는 더 짧겠죠. 자, 여기서 여기가 어떤 신문이 주는 스펙트럼이면 잡지는 한 요 정도, 책은 한 요 정도, 그죠? 하지만 뎁스는 어마무시하게 깊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자기 개발의 기본은 그다음에 미래 예측과 통찰력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스펙트럼 구조로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 봐서도 안 되고 잡지만 봐서도 안 되고 독서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왜? 신문은 제가 그 급변하는 어떤 빅데이터 얘기를 하면서 태초부터 2003년까지 데이터가 2배가 되는데 이틀밖에 안 걸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심지어는 정보통신학과의 한 교수님께서 자기가 전문가인데 이 너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공부하면서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게 작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런 인사이트, 시그널들을 보려면 신문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왜? 매일 말 그대로 그게 뉴스잖아요. 그죠? 매일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계속 쌓일 수 있는 창구고요. 반면에 뎁스가 좀 낮지만 잡지를 계속 또 봐야 되는 건 그 중간 정도의 요소가 또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책은 말할 것도 없죠. 예, 깊이 있는 뎁스를 해서 관심 분야를 좀 더 깊이 파야 된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신문은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중요도로 보면 신문을 1순위, 그다음에
잡지가 2순위, 독서가 3순위인데요. 그렇다고 이걸 다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스펙트럼, 그 매트릭스 구조로 가는 그거에 신문 같은 경우는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시간을 거의 한 2시간 정도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잡지 같은 경우는 점심 먹고 좀 소프트한 내용들이 또 있고 하니까 여행 잡지나 뭐 디자인 잡지나 이렇게 보면서 보통 한 30분 정도 투입을 합니다. 20분에서 30분. 네. 그렇게 하면 보통 이미지 중심으로 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텍스트는 거의 안 보는 편이고 약간 이미지나 디자인이나 약간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서 보기 때문에 한 2, 30분 투입을 하고요. 독서는 한 하루에 30분 정도 하면 일주일에 책 한 권을 볼 수 있다. 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이 바닥이다. 이제는 사야 될 때다라는 그 어떤 정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보면 뭔다?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주가가 2200포인트까지 갔다가 897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상황이 바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신문지상에 다 그 장식했던 게 3000포인트 간다 주식 사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요. 그 일본의 20년 어떤 그 터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10년 그 어떤 잃어버린 10년, 지금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1991년도에 대표적인 저성장 시기가 이때 도래했는데요. 1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990년도. 이때 그 예를 들면 10억 하던 집이 1억이 빠졌어요. 9억이 됐죠. 그러면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이 최적기다.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 라는 것이 신문지상에 장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더라도 집을 사야 된다고 했으니 샀겠죠. 네, 끔찍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90년도에 9억 하던 집이요. 91년도를 지나서 지금까지 한데 물론 이때 거의 1년에서 2년 사이에 주택 같은 경우는요. 고점 대비 60%가 빠졌어요. 빠진 겁니다. 그리고 상가나 이런 어떤 부동산 이런 거는요. 90%가 빠졌어요. 골프장 같은 거. 10억 하던 게 1억이 됐어요. 1991년도 2년도에 빠진 게 여전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을 잠시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발생되고 나서 그 주택값이 지금 목동만 해도 20% 30%가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점이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저는 뭐 점성술사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지만 이런 어떤 신문을 꾸준히 한 10년 이상 보면서 어떤 체득한 그 시그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저는 부동산이 계단형으로 좀 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 하락기가 바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왔던 2007년도와 2010년 그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 시기는 언제다? 저는 2015년이라고 본 겁니다. 바로 금년인데요. 요걸 저는 한 3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3년 전부터 2차 하락 시기는 2015년이니까 조심해라. 집값은 가급적 투자 목적으로 절대 사지 마라. 전세로 가라.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때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락기가 이제 2018년에서 19년 고 어간입니다. 요 세 번째는 제일 쉬워요. 우리나라가 인구 절감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그 트렌드와 맞물려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시점이고요. 요때와 요때가 중요한데 이제 두 번째 시그널은 어떤 우리가 경제 환경이 그 상황을 봤을 때 몇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때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 중에 하나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어떤 핵폭탄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중국 정부가 그것들을 계속 지금 해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동자금을 계속 쏟아부어서 부양을 해야 하는 그런 사태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노믹스가 약간 그런 겁니다. 엔저 효과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역 수지는 최악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 에너지를 또 수입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순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퇴양난에 좀 빠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일본발 혹은 중국발 혹은 지금 유로존도 지금 되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빠지니 마냐, 빚을 탕감해 주냐 마냐, 약간 그런 줄다리기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그냥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쌓였던 그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내리고 있는 결론들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제가 설명드렸던 미래주가 통찰력은 매우 중요한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문과 잡지와 독서를 매트릭스 구조로 매일 재개발을 하면
이런 설명과 이런 강의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2015년 제가 3년 전, 4년 전에 봤던 그 내용인데요. 2015년에 없어질 대표적인 직업 중에 그 통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건데요. 음성 인식 기술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요, 이미 앱을 통해서요, 100개 국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일본 엔티티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통화할 때 일본말로 하면 바로 한국어로 90%의 정확률로 통역을 해주는 게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언어적인 장벽은 그런 기술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어떤 미래학자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버스 안내원 이미 사라졌죠. 중국은 아직도 엘리베이터 거리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계속 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초이스를 할까? 투자는 어디다 할까? 직업은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그 또 초이스를 해야 될까? 특히 경영인들은 경영 환경이 워낙 지금 눈부시게 발전되기 때문에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맥을 짚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트릭스로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시그널에 대한 포착을 연구를 하게 되면 한 2, 3년만 꾸준히 그렇게 해도 보이는 눈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